죽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새벽. 사람들은 말하죠. 착하게 살면 평안하게 죽는다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호를 어기지 않았는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은 그 신호를 어겨야만 시작되는 걸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삶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지독하게 따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마지막 운행을 시작합니다. 30년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단 한 명의 승객도 다치게 하지 않고 30년을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듣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그 30년이 용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두려움의 기록이라는 걸. 새벽 5시 차 문을 열면 늘 같은 냄새가 납니다. 시트에 밴 오래된 가죽 냄새, 대시보드 틈새에 숨어있는 먼지 냄새, 그리고 조수석 컵홀더에 꽂아둔 커피 한 잔.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고 핸들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30년을 잡아온 핸들이라 이젠 송금처럼 익숙하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지, 어느 지점에서 미세하게 떨리는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커피가 이상하게 달았습니다. 쓴 게 맞는데 달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는 잠시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아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조심해. 아침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애가 중학생 때부터 해온 말이니까 이제는 거의 인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좀 달리 들렸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어딘가 슬픈 것처럼, 마치 오래전에 들은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와 겹치는 것처럼.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언제나 그러듯이 30년 무사고. 저는 그걸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지역신문에 짧게 소개됐을 때도, 딸아이가 자랑스럽다고 안아줬을 때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항상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냥 겁쟁이야. 나는 그냥 무서웠던 거야. 아내가 쓰러진 건 11월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강남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조금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켰고 신호를 지켰고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제 손을 느꼈는지 아주 가늘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조심히 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심히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옆에 있는데 아직 오는 줄 알고 조심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말의 무게를 발등에 얹고 살았습니다. 아니, 발 위가 아니라 브레이크 위에 얹고 살았다고 해야 맞겠죠. 그 유언이 제 오른발을 평생 브레이크에 묶어놨으니까요. 빠르게 가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그게 저의 30년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내에 대한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왕복 6차선 도로 위에서 저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엑셀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냥 한번 힘껏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규정 속도 따위는 잊고 창문을 내리고 새벽 공기를 온몸으로 가르고 싶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은 그게 무섭지 않을까요? 저는 신호등 앞에서 멈추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제 눈이 보였습니다. 늙은 눈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꼬리, 충혈된 흰자. 그런데 그 눈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묻어둔 줄 알았던,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살아있다는 느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기대와 더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이 탔습니다. 뒷자리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무심코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선 사람의 눈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한 번 본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목적지를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30년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하필 제 차에 올라탄 건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지 못한 말입니까? 아니면 해버린 말입니까? 저는 압니다. 저의 경우엔 둘 다였습니다. 하지 못한 말이 쌓이다가 결국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됐으니까요. 첫 번째 손님을 내려드리고 저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살려달라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서울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저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아이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저를 바라보던 마지막 눈빛이요. 차갑고 멀고 그리고 지쳐있는 눈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도 없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죽을 때 아빠 뭐 했는데? 저는 밥을 씹다 멈췄습니다. 숨도 멈췄습니다. 그 물음이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건 선고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삼켜오다가 더는 삼킬 수 없어서 뱉어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분이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켰고 신호를 지켰고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전화를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맞는 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잘못된 것도 없는데 가장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날 저는 사랑보다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보다 손님을 선택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과라는 건 의도와 상관없이 평생을 따라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 저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가면 방문이 닫혀 있었고 밤에 들어오면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 몇 번이나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그 애가 또 무언가를 말할까봐. 제가 또 아무 말도 못할까봐. 그렇게 저는 도로로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달린 거리를요. 대략 지구를 30번 넘게 동거리가 나왔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2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거리를 저는 핸들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제 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 달린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블록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온 세상을 30바퀴 돌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합니다. 신중하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산다는 것과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다른 것인가 하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지혜인지 아니면 그냥 무서운 것인지 그 경계를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고쳐서 읽게 됩니다. 온 도로를 달리고도 제 사람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저는 이미 잃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도요. 안전하게 살겠다고 버티는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브레이크만 밟다가 정작 붙잡아야 할 순간에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조수석 위에 놓아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차에 두고 다녔습니다. 부적처럼 아니면 죄책감처럼요. 평소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존재하되 건드리지 않는 것들처럼요. 그런데 그 수첩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건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언덕을 넘는 순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펼쳐졌습니다. 저는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기 딱 사흘 전 날짜가요. 수첩 안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는지 저는 처음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제가 30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으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말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죽기 사흘 전에 무슨 말을 적어두었을까요? 당신은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고 기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일 말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모른 척하는 편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펼쳐진 수첩 위에 적힌 글씨를 눈이 자꾸 다시 읽었으니까요.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둥글고 눌린 획, 받침을 살짝 흘려 쓰는 버릇, 그리고 마침표 대신 작은 동그라미를 찍는 습관. 틀림없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요. 자기 이름을 왜 수첩에 적었는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읽는 순간 이해는 더 멀어졌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태워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날짜는 아내가 쓰러지기 사흘 전이었고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태워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받아 적은 것처럼, 아니면 잊지 않으려고 급하게 적어둔 것처럼요.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차 안에 저 혼자였는데 혼자가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는데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코트였습니다. 기다란 검은 코트에 머플러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사님, 저 기억하시죠? 제가 먼저 물으려던 말을 그녀가 먼저 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창가에 얼굴을 기댄 채 조용히 울던 손님, 목적지를 3번이나 바꾸던 손님, 내려드리고 나서도 한참을 차 안에서 걷지 않던 손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 돌려주지 마세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위의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슬픈데 따뜻했습니다. 울 것 같은데 웃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눈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그건 원래 기사님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라고요. 그 수첩이요. 아내가 쓰던 수첩이 제 것이라는 건 당연한 말 같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방식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이 대화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수첩을 아느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볼 때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한 그 표정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느린데 한 박자 한 박자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도로 위에서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차체가 진동하듯이 그렇게 울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이유 없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가게 간판들, 출근하는 사람들,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 불빛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걸까? 설교단 위에서도 아니고 기도원 골방에서도 아니고 왜 하필 새벽? 택시 안에서 죽은 아내의 수첩을 통해서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낯선 여자의 입을 빌려서 오시는 걸까? 너무 이상한 방식 아닙니까? 너무 불편한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이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잔칫집이 아니라 빈 무덤 앞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요.
그러니까 새벽 5시 택시 아니라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저는 그 자리가 저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신호에 멈췄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첩 두 번째 장은 아직 읽지 마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기사님이 준비됐을 때 그 장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준비됐을 때 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날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수첩의 두 번째 장이 스스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한 문장이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식에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결혼식에, 내 아이의 결혼식에 아빠는 오지 말라는 말을요. 저는 그 말을 청첩장 안에서 읽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카드를 꺼내고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다가 맨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손님으로도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있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접어서 사물함 안에 넣었습니다. 그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열었습니다. 안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낡은 지갑, 여분의 장갑 한 켤레, 그리고 청첩장. 청첩장 옆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구석에 딸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돌 사진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직 이가 다 나지 않은 그 애가요. 저는 그것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편지 한 통, 통장 한 권, 사진 한 장. 다 합쳐도 손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었습니다. 6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의 전부가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도로는 지구를 30바퀴 돌았는데 남은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제자리인 느낌. 아니, 제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뒤로 간 느낌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식은 이틀 뒤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날짜를 달력에서 보이지 않게 지워두려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있죠. 딸아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걷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누가 옆에서 걸어주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자리가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등을 밀었겠죠. 가야지, 그래도 아빠잖아 하고요.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멈춰서면 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고 나서 저는 멈추면 그냥 멈춰 있게 됐습니다.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사물함을 닫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봤습니다. 조수석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으니까요. 준비됐을 때 열린다고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는 게 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저는 그냥 달립니다. 목적지 없이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아니, 정리는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달리면 생각이 뒤로 흘러가고 멈추면 다시 앞으로 와서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달린 게요. 그러다 문득 계기판 눈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적 운행 수입 표시였습니다. 회사 앱에 연동된 이번 달 수입이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1998만 원.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1998만 원. 딱 200만 원이 모자란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눈에 박히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알았습니다. 딸아이 결혼 선물로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둔 금액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선물만큼은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아비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으니까요. 딱 조금만 더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안에 200만 원이면 하루 100만 원입니다.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달리면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건지 속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혼잣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했습니다. 저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내 따라 다녔고 아내가 가고 나서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저는 늘 그쪽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들으시는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그 말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안개가 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한강 쪽에서 올라오는 안개였는데 순식간에 도로를 덮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뿌옇게 번졌고 앞차의 미등이 흐릿한 붉은 점이 됐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습니다. 30년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달릴 수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수석 위 수첩이 또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것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주소였습니다. 주소 하나와 시간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아내의 글씨로 딱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5글자를 읽는 순간 핸들에서 손을 놓을 뻔했습니다. 30년 무사고 기사가 처음으로 도로 위에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30년짜리 기록이 끝나는 데는 딱 한 번의 소리면 충분했습니다. 쾅, 그 한 음절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적 있습니까? 탑이 쓰러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쌓는 데는 30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건 1초였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은 도로였습니다. 수첩의 두 번째 장을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달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주소로, 그 시간으로, 아내가 적어둔 그 자리로요. 뭔가를 향해 달리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다 그 소리가 났습니다. 쾅! 짧고 둔한 소리였습니다. 오른쪽 뒤편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렸습니다. 30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 범퍼를 확인했습니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낡은 소형차 한 대.
안개 속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차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뚝뚝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당연히 나야 했습니다. 30년 무사고였습니다. 그 기록이 안개 속 한 번의 충돌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표창장도 신문 기사도 딸아이가 자랑스럽다며 안아주던 그 순간도 전부 이 하나의 사고 앞에서 의미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올라오다 멈췄습니다. 지친 눈이었습니다. 충혈된 눈, 깊게 패인 눈밑,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창백한 피부, 그리고 무언가를 잔뜩 짊어진 것 같은 어깨. 저는 그 얼굴에서 이상하게도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거울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딸아이가 방문을 닫고 나서 저 혼자 도로 위를 헤매던 그 시절의 제 얼굴이었습니다. 지쳐 있고 겁먹어 있고 그러면서도 울 수도 없는 얼굴이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머리로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떨리는 그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요. 괜찮다. 두 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 하는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요. 괜찮다.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위로의 말도 다음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더 크게 울었습니다. 꾹꾹 참다가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요. 저는 그 어깨를 잡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개 속이었습니다. 도로 위였습니다. 이상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제가 오랫동안 있어야 했던 곳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무언가를 한 거라는 걸요. 처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 저는 그걸 평생 받고 싶었으면서도 한 번도 먼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요. 그런데 웃기게도 낯선 청년에게 먼저 하게 됐습니다. 사고 처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그녀였습니다.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잘하셨어요. 딱 그 말이었습니다. 칭찬하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기다렸던 것이 마침내 왔을 때 내뱉는 안도의 말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심장이 울렸습니다. 북소리처럼요. 한번 크게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동안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했다는 말을 들어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표창을 받았을 때도 딸아이가 자랑스럽다고 했을 때도 저는 늘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실 그냥 겁쟁이야. 잘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날
그 두 글자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처음으로 제대로 했다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 위에 그 말이 얹혔으니까요. 잘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빈 곳을 채웠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찌그러진 범퍼가 신경 쓰였습니다. 30년 무사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허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훈장이 무너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가벼웠습니다.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장에 적힌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차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보는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지만 지나칠 때마다 외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수첩에 적어둔 시간은 딱 그곳에 예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사흘 전에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요. 당신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동시에 당신을 부른 적 있습니까? 한쪽은 피가 나는 사람이고 한쪽은 피를 나눈 사람이고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면서도 손이 떨린 적 있습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건물 앞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10분 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가 맞았습니다. 건물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당당하게, 환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문 앞까지 걷는데 30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아내의 수첩이 이 자리를 알려줬고 그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이제는 믿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아직 설득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쪽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식장 옆 도로였습니다. 커브 구간이었는데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작은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차들이 안개를 뚫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차였습니다. 비상등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로 뛰어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경광봉이 있었습니다. 30년을 달리면서 한 번도 쓴 적 없었지만 항상 넣어두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게 그날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경광봉을 들고 도로 위에 섰습니다. 서세요. 위험합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큰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경광봉을 흔들면서 차들을 향해 섰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속도를 줄였습니다. 멈췄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고장난 차 주인이 떨면서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갓길로 이동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차를 밀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남자 둘이 같이 밀었습니다. 차가 갓길로 빠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30년을 달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를 물었고 그쪽으로 갔고 내려드렸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승객은 제가 데려다 줘야 할 위치였고 손님은 요금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편했습니다. 거리를 두면 다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로 위에 서서 경광봉을 흔들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기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핸들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집이 있고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고장난 차 안에 있던 그 여성도요. 목적지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보는데 30년이 걸린 겁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먼저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경광봉을 흔들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딸아이 이름 3글자 앞에서 떨렸습니다. 받아야 했습니다. 받고 싶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식이 시작되기 전에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바뀐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주려고 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눌렀습니다. 거절 버튼을요. 그리고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라고요. 딱 그것만요. 왜냐하면 갓길에서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고 고장난 차 주인이 혼자 떨고 있었고 도로는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던 날 저는 손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게 평생의 죄책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딸아이 전화를 끊고 낯선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같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지금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도망이었고 지금은 이맘이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게 그날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도와드리고 견인차가 올 때까지 옆에 있다가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다시 예식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아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헤드라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커브를 앞두고도 줄어들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직 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요. 아니면 운전자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불빛이 커졌습니다. 빠르게요. 저는 경광봉을 다시 들었습니다.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있는 힘껏 흔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불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안개를 가르며 직선으로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저를 덮치기 직전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 애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이요. 그런데 그 순간 불빛 바로 옆에서 다른 빛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겁쟁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겁쟁이와 용감한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걸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달려든다는 걸요. 눈앞이 하얘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불빛이 안개를 뚫고 달려오는 걸 봤을 때 저는 경광봉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속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온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핸들을 잃었거나 브레이크가 없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거나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 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까 차를 같이 밀어준 청년이었습니다. 갓길로 빠진 고장차를 확인하려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오는 방향 쪽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뒤를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안개가 짙었으니까요. 빛이 커지는 것도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아직 감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옆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아까 사고를 낸 청년과 달랐지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쳐있고 제 앞만 보고 뒤에서 오는 걸 모르는 사람. 저도 그랬으니까요. 평생을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해. 그리고 달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개입하기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브레이크를 밟아온 발이 그날 처음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청년을 향해서요. 어깨로 밀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요. 청년이 비틀거리며 갓길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반대쪽으로 쏠렸습니다. 도로 쪽으로요. 그 순간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입니다. 빠른 상황이었는데 제 안에서는 느렸습니다. 쓰러지면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안개 낀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2천만 원을 채우지 못한 것도 수첩의 다음 장을 읽지 못한 것도요. 머릿속에 딸이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달랐습니다. 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얼굴이요. 슬프게 떠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아니, 이제 됐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아래에 딱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을 처음 본 건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
몸이 먼저 나가는 것. 저는 30년 동안 사랑을 신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치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밟듯이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신중하지 않다는 걸요. 아내가 저를 사랑한 것도 그랬을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조심히 오라고 했던 것도요.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라는 겁니다. 저는 평생 겁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몸이 먼저 움직일 만한 이유가요. 아내를 잃고 나서, 딸아이와 멀어지고 나서 도로 위를 혼자 돌고 또 돌면서 저는 사실 조금씩 다시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첩이, 검은 코트 여자가, 사고를 낸 청년이, 고장 난 차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하나씩 뭔가를 채워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꽉 찼을 때 몸이 움직인 거라는 겁니다. 빛이 덮쳐왔습니다.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스팔트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그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도로 소음이, 엔진 소리가, 경적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손 위에 무언가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꼭 쥐는 것 같은, 놓지 않으려는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지만 그게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손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부터요. 제가 눈을 뜬 건 얼마나 지나서인지 모릅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요. 울음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참으려 하면서도 새어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드레스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올리고 눈이 빨개진 채로 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입모양으로만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스스로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냥 몸이 움직인 것입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인생의 장면들은 대부분 계획표에 없었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요. 흰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게 그거였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전부 멀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요. 낮고 참으려 하면서도 새어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드레스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올린 채로 눈이 퉁퉁 부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바라본 게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지쳐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섭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질까봐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한 글자씩이었습니다. 겨우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이제야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애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이제야 제대로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30년을 달리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멈춰 있었기 때문이겠죠. 달리는 사람은 소리를 흘려보냅니다. 멈춰야 담깁니다. 딸아이 뒤편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로에서 밀쳐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뻗어서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신부가 낯선 청년의 어깨를 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살린 목숨이에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 아빠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 두 글자가 찌그러진 범퍼보다 30년 무사고 표창장보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요. 30년을요. 아내를 잃고 딸과 멀어지고 도로만 돌고 아무도 몰랐을 그 시간들을요.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브레이크를 밟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제때 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실수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내를 잃은 죄책감이 저를 도로 위에 묶어뒀고 그 도로 위에서 수첩이 열렸고 검은 코트 여자가 탔고 사고를 낸 청년을 용서했고 고장난 차 옆에 섰고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 그날 아침,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 설계해 놓은 것처럼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반대도 진짜라는 걸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쓰였다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구를 30바퀴 돈 그 거리가 결국 그 한 발짝을 위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가까이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존재의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로 들린 건지 마음으로 들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렸습니다. 수고했어. 그게 다였습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글자에서 30년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울었던 밤들, 닫힌 방문 앞에서 돌아서던 발걸음들, 새벽도로 위에서 혼잣말처럼 던진 기도지. 다 들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을 뗐습니다. 브레이크에서요. 30년 동안 올려두었던 발이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이 묶어둔 발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눌러온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힘을 빼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멈추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발을 내려놓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발을 내려놨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도 쥐었습니다. 있는 힘껏요. 하얀 드레스가 구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구겨져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30년 동안 정작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합니다. 늦었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시작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은 그 도로 위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시작하셨으니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저는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잡으면 됩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